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길었으며 밤이면 산짐승 우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내려오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듯 서 있었고 그 너머로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사이로 기와지붕이 우뚝 솟은 큰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글 읽는 선비들이 많이 나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씨 가문의 종택이었는데 집안의 기풍이 엄하면서도 너그러워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이웃을 구하는 덕망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주인은 이도경이라는 젊은 선비였는데 그는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두면서도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도경은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여 밤늦도록 책장을 넘기곤 했으며 틈이 날 때면 붓을 들어 난초를 치거나 산수를 그리며 마음을 닦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피어난 매화는 마치 향기가 나는 듯했고 그가 그린 산수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산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솜씨가 빼어났습니다. 도경은 그림을 단순한 재주자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의 이치를 담아내는 그릇이라 생각하며 붓을 잡을 때마다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곤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낙엽이 바람에 쓸려 스산한 소리를 내고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도경은 사랑방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만 어쩐지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습니다. 등잔불 심지를 돋우며 다시 책에 집중하려 애쓰던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손님이 드문 시간이라 도경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귀를 기울였는데 잠시 후 늙은 하인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낯선 객이 찾아왔음을 알렸습니다. 하인의 말에 따르면 대문 밖에는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 서 있는데 주인 어른께 꼭 보여드릴 물건이 있어 멀리서 찾아왔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경은 밤도 늦고 날씨도 나스인데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여겨 하인에게 그 노인을 사랑방으로 모시라고 일렀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한 노인이 들어왔는데 그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옷자락에서는 묘하게 비릿하고 축축한 물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노인은 방 안으로 들어와서도 삿갓을 벗지 않은 채 도경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도경은 노인에게 아랫목을 권하며 따뜻한 차를 내오라 일렀지만 노인은 사양하며 품속에서 길쭉한 상자 하나를 꺼내어 도경의 앞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상자는 검게 배칠이 되어 있었는데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자신은 천하를 떠돌며 귀한 붓을 만드는 장인인데 이 붓은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명필을 위한 물건이라며 도경 같은 선비가 써주어야 비로소 빛을 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경은 그 말에 호기심이 동하여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금까지 도경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붓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붓대는 검은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마치 젖어 있는 것처럼 윤기가 흘렀고 붓털은 칠흑같이 검고 길어서 보통의 짐승털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도경이 붓을 집어들자 손끝에 닿는 느낌이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묘하게 손에 착 감기는 것이 마치 붓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도경은 그 붓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노인에게 이 붓은 무엇으로 만든 것이냐고 물었지만 노인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깊은 물속의 기운을 머금은 것이라고만 답할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이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부디 이 붓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도경은 붓에서 풍기는 묘한 물, 비린내와 서늘한 기운이 마음에 걸렸지만 붓 자체의 만듦새가 너무나 훌륭하여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글과 그림을 사랑하는 선비로서 희귀한 붓을 만나니 욕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도경은 노인에게 넉넉한 맴을 치르고 그 붓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인은 돈을 받아 들고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인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도경은 다시 사랑방에 홀로 남게 되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노인이 들어오기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검은 붓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냉기가 흘러나와 방 안의 온기를 조금씩 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도경은 붓을 들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붓털 하나하나가 마치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매끄러웠으며 불빛에 비추어 보면 붉은 기운이 감도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는 이토록 기이하고 아름다운 붓을 얻게 된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며 마치 누군가 밖에서 우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도경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먹을 갈기로 했습니다.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천천히 갈기 시작하자 은은한 먹 냄새가 방 안에 퍼지며 노인이 남기고 간 물 비린내를 덮어주었습니다. 먹이 알맞게 갈리자 도경은 새 붓을 집어 먹물에 푹 담갔습니다. 붓털이 먹물을 머금자 붓은 더욱 무거워진 느낌이었고 검은 먹물 속에서 붓털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도경은 화선지를 펼치고 숨을 고른 뒤 첫 획을 긋기 위해 붓을 종이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도경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붓이 저절로 미끄러져 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붓은 도경의 손을 이끌고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먹물은 종이에 스며들며 기묘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도경은 분명 난초를 그리려 했으나 붓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치 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같은 검은 선들이 어지럽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당황하여 손에 힘을 주어 붓을 멈추려 했지만 붓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겨우 붓을 멈추고 종이를 내려다본 도경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그린 것은 난초도 산수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형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강물 속에서 수초가 얽혀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노려보는 눈빛 같기도 한 기괴한 그림이었습니다. 먹물은 아직 마르지 않아 번들거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검은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여 도경은 황급히 붓을 벼루에 내려놓았습니다. 붓을 놓는 순간 방 안의 촛불이 크게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사그라들듯 어두워졌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경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붓을 쥐었던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피곤하여 헛것을 보았거나 손이 떨려 그림을 망친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탁자 위에 놓인 붓은 여전히 검은 광채를 띠며 도경을 응시하는 듯했고 그 붓이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은 도경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도경은 그림을 구겨서 화로에 던져 태워버리고 싶었지만 왠지 그 그림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경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까 보았던 기괴한 그림의 잔상이 떠오르고 귓가에는 노인의 갈라지는 목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사랑방 문 밖에서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몇 번이나 일어나 문을 열어보았지만 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바람에 날리는 낙엽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경은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 여기며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꿈속에서도 검은 물이 넘실대는 강가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경은 늦게까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밤새 시달린 탓에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창호지 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질 무렵 밖에서 유모인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도경을 어릴 때부터 업어 키운 분으로 이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하며 누구보다 도경을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도경의 기척이 없자 걱정이 되어 아침 문안을 온 것이었는데 도경은 겨우 몸을 일으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도경의 파리한 얼굴색을 보고는 대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도경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지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냄새에 민감하여 집안에 잦은 일이 생길 때마다 기막히게 알아맞히곤 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며
도련님 방에서 웬 비릿한 물냄새가 납니다. 꼭 장마철에 냇가에서 나는 냄새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경은 어젯밤 붓장수 노인과 붓에서 나던 냄새를 떠올렸지만 할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별일 아니라고 둘러대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길은 어느새 탁자 위에 놓인 검은 붓에 머물렀습니다. 할머니는 그 붓을 보자마자 몸을 부르르 떨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도련님, 저 붓은 어디서 난 물건입니까? 저것이 예사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할머니의 말에 도경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지나가던 필방 장수에게서 산 좋은 붓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붓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저 붓을 집안에 두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 당장 내다 버리거나 태워버리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도경은 할머니의 말을 미신이라 치부하고 싶었지만 어젯밤의 기이한 경험 때문에 할머니의 말을 흘려들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돈을 주고 산 귀한 붓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도 내키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붓이 가진 묘한 매력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도경은 할머니를 안심시켜 돌려보낸 뒤 다시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낮에 보는 붓은 밤에 보았을 때보다 덜 무서워 보였지만 여전히 검은 털 사이로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붓을 깨끗이 씻어 붓거리에 걸어두기로 했습니다. 붓을 씻기 위해 물을 담은 그릇에 붓을 담그자 맑았던 물이 순식간에 검붉은 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먹물이 빠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 색깔은 먹물이라기보다는 오래된 핏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도경은 깜짝 놀라 붓을 꺼냈지만 붓털은 여전히 검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도경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물을 버리고 다시 새 물을 떠와 붓을 헹구었지만 이번에도 물은 검붉게 물들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마찬가지였고 도경은 결국 찝찝한 마음을 안고 붓을 대충 털어 붓거리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경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을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도경의 눈에는 풍경들이 조금 낯설게 보였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평소보다 더 붉어 보였고 나무 그늘이 유난히 짙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인사소리도 멀게만 들렸고 도경의 머릿속에는 온통 서재에 두고 온 검은 붓 생각뿐이었습니다. 붓이 마치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도경은 산책을 채 마치지 못하고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경은 곧바로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지만 붓거리에 걸린 붓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도 붓이 흔들리는 것을 본 도경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붓 끝에서 검은 물방울이 하나 톡 떨어져 바닥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도경은 바닥을 닦아내려 걸레를 가져왔지만 얼룩은 닦이지 않고 오히려 바닥에 스며든 것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얼룩의 모양은 마치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며 입을 벌리고 있는 얼굴 형상과 흡사했습니다. 도경은 두려움에 휩싸여 붓을 붓거리에서 내려 상자에 다시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붓을 손에 쥐는 순간 어젯밤처럼 강렬한 창작 욕구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무언가를 그리고 싶다는, 아니 무언가를 그려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도경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경은 홀린 듯이 다시 종이를 펼치고 먹을 갈았습니다.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더 빠르고 거칠게 붓을 놀렸습니다. 붓은 도경의 손안에서 춤을 추며 종이 위를 누볐고 도경의 이성은 점차 흐릿해져 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도경의 앞에는 완성된 그림 한 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씨 가문의 기와집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평소 도경이 그리던 따뜻하고 정갈한 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의 집은 검은 덩굴 같은 것에 휘감겨 있었고 지붕 위에는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앉아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알 수 없는 검은 형체들이 누워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섬뜩하고 정교한 묘사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도련님 저녁 진지 드실 시간입니다. 하는 하녀의 목소리가 들려와 도경은 화들짝 놀라며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붓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둔탁한 소리를 냈고 도경은 황급히 그림을 접어 책 사이에 끼워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도경은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붓이 도대체 자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붓이 평범한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이씨 가문의 종택에는 여느 때와 같은 활기찬 아침의 기운이 감돌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새 내린 서리처럼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짓누르고 있었고, 하인들은 마당을 쓸면서도 서로의 눈치를 보며 말수를 줄였습니다. 도경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랑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사랑방 앞 화단에 심어두었던 늦가을까지 고고한 자태를 뽐내던 국화꽃들이 하룻밤 사이에 마치 불에 그슬린 것처럼 새카맣게 시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계절이 지나 시든 것이 아니라 독한 기운에 닿아 생명을 잃은 것처럼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당을 쓸던 늙은 정원지기가 도경을 보고는 울상을 지으며 달려와 화단의 변고를 알렸습니다. 그는 평생 꽃과 나무를 가꾸며 살아왔지만 이런 궤변은 처음 본다며 몸을 떨었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노랗게 만개하여 그윽한 향기를 내뿜던 꽃들이었는데 밤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흉하게 변해버렸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지기는 꽃밭에서 매캐한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도경이 가까이 다가가 맡아보니 그것은 꽃향기가 아니라 며칠 묵은 무릉덩이에서 나는 썩은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도경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서둘러 정원지기를 물러가게 하고 시든 꽃들을 모두 뽑아 멀리 내다 버리라고 명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도경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도무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시중을 들던 하녀들이 도경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도경은 애써 괜찮은 척하며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쨍그랑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곧이어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경이 놀라 부엌으로 가보니 어린 하녀 하나가 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그 앞에는 깨진 사기그릇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하녀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우물 속에서 검은 머리카락 같은 것이 쑥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며 울먹였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박씨 할머니가 나서서 하녀를 다독이며 헛것을 본 것이라고 꾸짖었지만 할머니의 표정 역시 굳어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도경에게 다가와 조용히 귓속말로 아침부터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며 어젯밤 사랑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도경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잡아댔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도경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도련님 댁내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물물이 갑자기 탁해지고 멀쩡하던 닭들이 알을 낳지 않고 울기만 해댑니다. 이는 분명 흉조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경은 할머니의 말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사랑방으로 돌아왔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그 붓이 뿜어내는 음산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경은 붓을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고 자물쇠까지 채웠지만 왠지 붓이 서랍 안에서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붓글씨를 쓰려 해도 그 검은 붓이 아니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한 금단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도경은 자신의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느꼈고 이 붓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요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씨 가문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이씨댁 기와지붕 위에 며칠째 까마귀 떼가 앉아 울어댄다느니 밤이면 그 집 담장 너머로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개중에는 며칠 전 낯선 노인이 검은 상자를 들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노인이 사라지고 난 뒤부터 마을 공기가 탁해졌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이씨 댁 앞을 지나갈 때면 괜히 옷깃을 여미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그 집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경의 친구이자 이웃 마을에 사는 선비 최진사가 소문을 듣고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최진사는 도경의 파리한 얼굴과 팥한 눈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도경은 그저 잠을 좀 설쳤을 뿐이라며 둘러댔지만 최진사는 방 안의 감도는 냉기와 비릿한 냄새를 맡고는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최진사는 자네 방에서 묘한 냉기가 도네.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 옆에 앉아있는 기분이야. 요즘 자네가 그린 그림이 장안의 화제라던데 혹시 무리해서 그림을 그리느라 기력을 상한 것은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도경은 그림 이야기에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최진사가 돌아간 뒤 도경은 다시 홀로 방에 남게 되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도경은 등잔불을 켜기 위해 부싯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 도경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까지 채워두었던 그 검은 붓이 버젓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붓은 등잔불 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충견처럼 혹은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도경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도경은 공포에 질려 하인들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붓이 저절로 움직여 벼루 위를 스치더니 먹을 갈지도 않았는데 검은 물이 벼루에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은 먹물보다 더 짙고 끈적거려 보였고 벼루 밖으로 흘러넘쳐 탁자를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톡톡 하고 났는데 그 소리가 정적 속에서 벼락치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도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붓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진 듯 허공에 떠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붓은 화선지 위를 미끄러지며 다시금 기괴한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얼굴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얼굴들은 하나같이 물에 불어 터진 듯 일그러져 있었고 눈, 코, 입에서는 검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그 얼굴들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도경은 비로소 이 붓이 자신의 가족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멈춰 라고 소리쳤지만 붓은 멈추지 않고 더욱 격렬하게 움직이며 그림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박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굵은 소금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방 안의 광경을 보고는 소금을 사방에 뿌리며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 몹쓸 귀신아, 썩 물러가거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행패냐. 할머니가 소금을 뿌리자 허공에 떠있던 붓이 힘을 잃고 탁자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벼루에 가득 찼던 검은 물도 순식간에 말라붙어 버렸고 방 안을 감돌던 냉기도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도경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도경을 부축해 일으키며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는 도경을 아랫목에 앉히고는 자신이 어렸을 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련님, 제가 어릴 적 윗마을 김진사 댁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떠돌이 장수에게서 족자 하나를 샀는데 그 족자에서 밤마다 물이 흘러나와 집안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었지요. 알고 보니 그 족자를 만든 종이가 물에 빠져 죽은 처녀의 옷으로 만든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김진사 댁은 그 화를 면치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분 역시 원한을 품고 죽은 이의 신체 일부로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다며 당장 태워버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경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붓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붓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물건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도경은 할머니의 말대로 붓을 태워버리기로 결심하고 화로에 불을 지피라고 일렀습니다. 하인이 화로를 가져오자 도경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집어 불 속으로 던져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붓이 불꽃에 가까워지는 순간 도경의 귀에 끼익 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쇠를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여자가 악을 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도경은 너무 놀라 붓을 놓쳤고 붓은 화로 옆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붓이 떨어진 자리에는 검은 얼룩이 생겨났는데 그 얼룩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마루 바닥을 시커멓게 태웠습니다. 불에 닿지도 않았는데 나무가 타들어가며 지독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머리카락 타는 냄새와 썩은 고기 냄새가 섞인 듯한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코를 막으며 보십시오.
저것은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불로도 태울 수 없는 강한 원념이 서려 있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도경은 그제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를 집안에 들였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소동이 있고 난 후 밤은 더욱 깊어졌지만 이씨 가문의 사람들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채에 있는 도경의 아내와 아이들도 불안에 떨며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고 사랑채의 도경은 붓을 헝겊으로 겹겹이 싸서 괴짝 안에 넣어두고 그 앞에 앉아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도경의 곁을 지키겠다며 염주를 돌리며 불경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염주알이 끊어져 바닥에 흩어지는 불길한 일이 또다시 발생했고 할머니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 날이 밝는 대로 용한 스님이나 무당을 불러야 할 것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바람이 잦아들고 사위가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적막과도 같았습니다. 도경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붓장수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노인은 강물 위에 떠서 도경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어야 한다. 그림이 완성되지 않으면 너희 가문은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노인의 뒤로 수많은 손들이 물 밖으로 뻗어나와 도경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도경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깨어난 도경은 무언가에 홀린 듯 괴짝을 열었습니다. 헝겊에 싸두었던 붓은 어느새 헝겊을 뚫고 나와 검은 털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헝겊은 검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붓에서는 붉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도경은 이제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붓이 원하는 것은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닥쳐올 재앙이 무엇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붓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붓은 기다렸다는 듯이 스스로 먹물을 머금고 준비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때 마당에 있던 개가 허공을 보고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때에 짖는 소리가 아니라 무서운 맹수나 귀신을 보았을 때 내는 꼬리를 말고 낑낑거리며 짖는 소리였습니다. 개의 짖는 소리에 맞춰 사랑방 문풍지가 심하게 떨렸고 방 안의 촛불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기절할 듯 놀라며 도경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절대 붓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잡으면 끝장입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도경의 손은 천천히 붓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경의 의지가 아니라 붓이 뿜어내는 강력한 자력에 이끌리는 것이었습니다. 도경의 손이 붓에 닿는 순간 차가운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누군가의 기억이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물속,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살려달라고 외치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밀쳐내는 누군가의 손. 도경은 붓에 깃든 원혼의 기억을 엿본 것이었습니다. 그 원혼은 억울하게 물에 빠져 죽은 여인이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잘려 이 붓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죽음으로 내몬 자가 바로 이 붓을 판 노인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경은 붓을 쥔 채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원혼의 분노와 슬픔이 도경의 마음을 잠식하려 했지만 도경은 선비로서 가까운 기계로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붓에게 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내 원한이 무엇이냐? 내게 보여다오. 내가 풀어줄 수 있다면 풀어줄 것이다. 도경의 외침에 붓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미친 듯이 종이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이 아니라 글씨를 쓰는 듯 했습니다. 붓은 피를 토하듯 붉은 먹물을 쏟아내며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종이 위에는 몰살 못살이라는 두 글자가 끔찍한 형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는 마치 살아있는 벌레들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고 보는 사람의 눈을 찔러오는 듯한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그 글자를 보고 숨이 텄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서와도 같았습니다. 이씨 가문의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 앞에 도경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가문의 주인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몰살이라는 글자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조상님들이여 부디 굽어 살피소서. 할머니의 울음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깨고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인들도 하나둘 잠에서 깨어 사랑방 앞으로 모여들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눈빛으로 사랑방을 주시하고 있었고 도경은 붓을 든 채 창백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붓에서는 여전히 검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모여든 하인들과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도경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그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경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 붓에 깃든 원한을 풀지 못하면 우리 가문은 끝이다. 그는 박씨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 애군을 막아내겠습니다. 비록 이 붓이 저주를 품고 있다 하나 쓰는 사람의 마음이 바르면 그 또한 바르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도경의 다짐처럼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랑방 지붕 위로 까마귀 떼가 새카맣게 몰려와 하늘을 뒤덮었고 마당에 우물물이 끓어오르듯 넘쳐 흘러 마당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는 다시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씨 가문의 멸망을 재촉하는 듯한 날씨였습니다. 도경은 붓을 높이 치켜들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 기필코 이 저주를 끊어내리라. 번개가 번쩍하며 도경의 결의에 찬 얼굴을 비추었고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번개가 밤하늘을 찢을 듯이 번쩍이자 사랑방 아는 순간 대나처럼 환해졌다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몰살이라는 두 글자가 적힌 종이는 바람에 날려 벽에 부딪히며 파닥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을 앞둔 새가 날개를 치는 소리처럼 처량하고도 섬뜩했습니다. 도경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는데 글씨를 쓴 먹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고 붉게 번져 있어 마치 종이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예언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고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족과 집안이 이 검은 저주의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시금 비명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비명이 아니라 짐승이 단말말을 내뱉는 듯한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도경이 방문을 박차고 나가보니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에서 검은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단순히 흙탕물이 아니라 끈적하고 시커먼 액체였는데 우물턱을 넘어 마당으로 흘러넘치며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박씨 할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물귀신이 노했다. 물귀신이 집을 삼키려 한다라며 통곡했습니다. 우물에서 넘쳐나온 검은 물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마당을 기어다니며 사랑채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그 검은 물이 붓에서 나온 기운과 같은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붓의 털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붓이 끊임없이 물과 관련된 재앙을 불러온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하인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도경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물 가까이 다가가자 비릿한 물냄새 속에 섞인 썩은 내가 코를 찔렀고 우물 안 깊은 곳에서 추워, 너무 추워 라고 중얼거리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도경은 그 목소리가 붓에 깃든 원혼의 울부짖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경은 다시 사랑방으로 뛰어들어와 탁자 위에 놓인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붓은 도경의 손에 잡히자마자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며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도경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는 듯, 아니면 도경의 손을 조종하여 또 다른 재앙을 그리려는 듯 붓의 움직임은 거칠었습니다. 도경은 두 손으로 붓대를 꽉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왜 우리 집안을 원망하는지 내게 똑바로 말해라. 숨어서 저주만 퍼붓지 말고 정체를 드러내란 말이다. 도경의 외침에 붓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붓끝이 스스로 먹물을 찾아 벼루 위로 향했습니다. 붓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흉측한 형상이 아니라 어떤 장소를 묘사하는 듯 했습니다. 붓놀림은 빠르고 정교했으며 빗줄기 소리와 함께 스윽스윽 하는 붓질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림 속에는 굽이치는 강물이 나타났고 강가에 서 있는 오래된 버드나무 한 그루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버드나무 아래에는 낡은 나루터가 있었는데 도경은 그 풍경이 어디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씨 가문의 소유인 아랫마을 강가 나루터였는데 몇 년 전 큰 장마가 졌을 때 물이 범람하여 마을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도경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불어났을 때 나루터를 건너려던 한 젊은 여인이 물살에 휩쓸려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이씨 가문이 나루터 보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났다고 수군거렸지만 관아의 조사 결과 천재지변으로 결론이 나서 흐지부지 묻혔던 일이었습니다. 도경은 그 여인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붓이 그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이 물에 빠져 죽어가던 마지막 순간의 풍경이었던 것입니다. 도경은 붓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림 속 강물 위에는 여인의 머리카락이 수초처럼 풀어헤쳐져 있었고 물 밖으로 뻗은 손 하나가 애처롭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경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붓을 만든 재료가 바로 그 실종된 여인의 머리카락이었음을, 그리고 붓을 팔러 온 노인은 그 여인의 아버지나 가족이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딸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한, 그리고 그 책임을 이씨 가문에 돌리는 원망이 이 끔찍한 저주의 붓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도경은 가슴이 먹먹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가문의 땅에서 일어난 비극이었고 그동안 그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자신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원호는 단순히 이씨 가문을 몰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해달라고, 차가운 물속에서 건져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몰살이라는 글자는 복수의 예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방문이 다시 열리고 박씨 할머니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안채 마당까지 검은 물이 들어차서 마님과 아기씨들이 팻마루 위로 피신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이 온통 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도경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붓을 태우거나 버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혼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저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림의 예언대로 가문은 멸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경은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씨 할머니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사랑채, 대청마루를 깨끗이 치우고 상을 하나 봐주십시오. 상 위에는 깨끗한 화선지 100장과 맑은 물, 그리고 향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대청마루 앞으로 모이게 하십시오. 박씨 할머니는 도경의 말에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도련님, 지금 이 난리통에 그림을 그리시겠다는 겁니까? 구슬해도 모자랄 판에 어찌. 그러나 도경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할머니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경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색 있는 옷을 벗고 상주가 입는 것과 같은 소박한 흰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것은 원혼에 대한 예의이자 죽음을 각오하고 저주와 마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붓을 챙겨 품에 안았습니다. 붓은 여전히 차갑고 축축했지만 도경의 따뜻한 체온이 닿자 조금은 잠잠해진 듯 했습니다. 도경은 붓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너의 한을 내 손끝으로 풀어낼 것이다. 대청마루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하인들은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벌벌 떨며 마당 가장자리에 모여섰습니다. 안채의 식구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팻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마당에 넘쳐 흐르던 검은 물은 어느새 발목까지 차올라 있었고 물 위로는 희미한 안개가 피어올라 음산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도경이 흰옷을 입고 대청마루에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도경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와 단판을 지으러 온 투사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도경은 준비된 상 앞에 정좌하고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하얀 화선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맑은 물이 담긴 대접과 향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경은 먼저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자 빗줄기 속에서도 매캐한 향내가 퍼져나갔습니다. 도경은 깊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검은 붓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붓을 꺼내자마자
마당에 검은 물이 일렁이며 파도를 쳤고 어디선가 으흐흐 하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지만 도경은 흔들리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듣거라. 오늘 우리 집에 닥친 이 변고는 우연이 아니다. 3년 전 우리 땅 나루터에서 억울하게 숨진 한 여인의 원혼이 서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그 죽음을 잊고 살았으나 원혼은 잊지 않고 우리를 찾아왔다. 도경의 목소리는 우렁차게 울려 퍼졌고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경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붓을 통해 그 원혼을 위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한다. 내가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겠지만 성공한다면 다시 평화를 찾을 것이다. 그러니 모두 마음을 모아 다오. 도경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붓이 저절로 튀어올라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붓털에서 검은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물방울이 닿는 곳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경을 위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경은 물러서지 않고 붓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오거라 내 손을 빌려주마.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모두 쏟아내거라. 도경의 기백에 눌린 듯 붓은 잠시 허공에 멈춰 섰다가 맹렬한 속도로 도경의 손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붓을 잡는 순간 도경의 팔을 타고 찌릿한 고통이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팔을 찌르는 듯했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붓은 도경의 의지와 상관없이 춤추듯 움직이려 했지만 도경은 온몸의 기력을 팔에 집중하여 붓을 제어했습니다. 그는 벼루에 먹을 까는 대신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붉은 피를 내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붓 끝에 자신의 피를 묻혔습니다. 원하는 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씻는 것이다. 허나 네가 피를 원한다면 내 피를 내어주마. 도경의 피를 머금은 붓은 기이하게도 붉은색이 아닌 맑은 황금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도경은 첫 번째 종이 위에 붓을 내리 찍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찢어질 듯 눌렸지만 도경은 멈추지 않고 일필휘지로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도경은 붓 속에 갇혀있는 여인의 영혼을 끄집어내어 차가운 물속이 아닌 따뜻한 양지로 보내려는 천도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붓은 저항하며 검은 선을 그리려 했고 도경은 그것을 억누르며 맑은 선을 그리려 했습니다. 흰 종이 위에서 흑과 백 그리고 황금빛이 뒤엉키며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도경의 붓질이 이어질 때마다 마당에 고여있던 검은 물이 출렁거렸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염주를 비비며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고 하인들도 각자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도경을 응원했습니다. 도경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통해 원혼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내 슬픔을 안다. 내 고통을 안다.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아라. 한참을 싸우듯 그림을 그리던 도경의 붓 끝에서 마침내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에 빠져 일그러진 귀신의 얼굴이 아니라 생전에 곱고 아름다웠던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도경은 기억 속에는 없지만 붓이 전해주는 느낌을 따라 여인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꽃을 보며 웃는 모습, 나비를 쫓는 모습 등 여인의 잃어버린 삶을 종이 위에 되살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이 미소 짓기 시작하자 붓의 격렬한 저항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동자를 그려 넣으려는 순간 붓이 갑자기 딱딱하게 굳어버리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인이 마지막 순간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고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도경의 팔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고 붓대에서는 우지끈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붓이 부러지거나 도경의 팔이 부러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도경은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너의 진짜 모습이다. 너는 물귀신이 아니라 귀한 사람의 딸이었다. 도경의 외침과 함께 천둥이 콰르릉하고 내리꽂혔고 그 충격으로 굳어있던 붓이 풀리며 여인의 눈동자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종이 위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와 대청마루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붓에서 흘러나오던 검은 기운이
하얀 연기로 변하여 공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악취 대신 은은한 꽃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경은 탈진하여 붓을 놓치고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겨우 중심을 잡고 완성된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부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성스러운 초상화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모든 것이 밝혀질 차례였습니다. 도경이 혼신의 힘을 다해 완성한 그림 속에서 뿜어져 나오던 눈부신 황금빛이 서서히 잦아들자 그토록 사납게 몰아치던 비바람도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짙게 드리워졌던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어 대청마루를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도경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의 손에 들려있던 그림은 바람에 날리지 않고 얌전히 그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여인은 더 이상 물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원기가 아니라 고운 한복을 입고 연꽃 위에 서서 평온하게 미소 짓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 흉흉한 기운을 내뿜던 종이가 이제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성스러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검은 물도 기이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냄새를 풍기며 질척거리던 검은 액체는 달빛을 받자마자 맑고 투명한 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더러운 때가 씻겨 내려가듯 검은 기운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비온 뒤에 깨끗한 빗물만이 남았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을 뒤덮었던 이끼와 곰팡이들도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져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그토록 지독했던 악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산사에서나 맡을 법한 그윽한 솔향기와 흙내음이 집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공포에 떨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던 하인들과 가족들은 그 신비한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도경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손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던 검은 붓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한 줌의 회색재가 되어 손바닥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원한을 품고 붓이 되었던 여인의 머리카락이 도경의 진심 어린 천도에 의해 정화되어 본래의 자연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도경은 그 재가 마치 여인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대청마루 끝으로 다가가 손바닥에 남은 재를 마당의 맑은 물 위로 훌훌 털어주었습니다. 재는 물 위에 떨어지자마자 반짝이는 가루가 되어 물과 하나가 되었고 도경은 마음속으로 이제 편히 가시오 라고 빌어주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문 밖에서 무언가 털썩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람소리라 여겼겠지만 모든 것이 고요해진 지금은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경은 직감적으로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여 대문을 열게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며칠 전 도경에게 붓을 팔았던 그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삿갓이 벗겨진 채 헝클어진 백발을 드러내고 있었고 옷은 비에 젖어 흙투성이가 된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를, 이씨 가문이 멸망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리며 문 밖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인들이 달려가 노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도경은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도경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저주가 실패했음을, 그리고 도경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노인의 눈동자는 공포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도경이 자신을 벌할 것이라 생각하여 몸을 떨었지만 도경은 노인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거칠기가 마치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도경은 분노 대신 연민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 들어오셔서 몸을 녹이시지요. 도경은 하인들을 시켜 노인을 사랑방으로 모시게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주의 기운이 가득했던 사랑방은 이제 훈훈한 온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경은 아랫목에 노인을 앉히고 따뜻한 꿀물을 한 그릇 내어주었습니다. 노인은 꿀물 그릇을 들고도 마시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가 큽니다.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노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원망이 아닌 후회였습니다. 도경은 아무 말 없이
노인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노인은 갈라지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예상대로 3년 전 나루터에서 실종된 여인의 아비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분 만드는 장인으로 살아가며 딸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딸이 억울하게 물에 빠져 죽고 시신조차 찾지 못하자 미칠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천재지변이라며 보상금 몇 푼 쥐어주고 사건을 덮으려 했고 땅 주인인 이씨 가문에서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며 원망이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딸이 죽은 강가를 떠돌며 딸의 머리카락을 찾으러 다녔고 우연히 강가 수풀에 걸려있는 딸의 끊어진 머리카락 뭉치를 발견하고는 복수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과 원한을 담아 그 머리카락으로 붓을 만들었고 이씨 가문에 팔아넘겨 집안을 물바다로 만들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도경은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런 끔찍한 붓을 만들 생각까지 했을까 싶었습니다. 도경은 노인의 말이 끝나자 품에서 아까 완성한 그림을 꺼내 노인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것을 보십시오. 따님입니다. 그림 속의 여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여 마치 살아서 눈앞에 있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그림을 보자마자 아이고 내 새끼야 하고 통곡하며 그림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물은 그림 위로 떨어졌지만 신기하게도 그림은 젖거나 번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그림을 붙들고 울다가 도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죄 없는 분들을 해하려 했습니다. 제 딸년의 한을 이리도 곱게 풀어주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노인의 참회는 진심이었습니다. 도경은 맞절을 하며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제 불찰도 큽니다. 제 땅에서 일어난 비극을 그저 남의 일이라 여기고 살피지 못했습니다. 따님의 죽음을 잊지 않고 기리겠으니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원한도 저주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공기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이씨댁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밤새 천둥번개가 치고 괴상한 소리가 들려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거라 예상했던 사람들은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마당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도경과 하인들 그리고 노인이 함께 모여 제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여인을 위한 위령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쭈뼛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가 상 위에 놓인 아름다운 여인의 그림과 평온한 표정의 도경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도경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고 그저 오래전 우리 마을을 떠난 이를 기리는 자리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낯선 노인이 상주 노릇을 하고 있고 도경이 정성껏 제를 올리는 모습을 보며 대충 무슨 사연이 있는지 짐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 떡과 과일 술을 가져와 상에 올렸습니다. 3년 전 그저 지나가는 말로 안타까워만 했을 뿐 진심으로 슬퍼해주지 못했던 미안함을 그렇게나마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는 엄숙하지만 무겁지 않게 치러졌습니다. 노인은 딸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잔을 올리며 이제는 편히 가라고 아비도 원망을 버리고 남은 생을 착하게 살다 가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점심때가 되자 박씨 할머니는 부엌에서 큰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밤새 놀라고 지친 사람들의 속을 달래주기 위해 팥죽을 끓이기로 한 것입니다. 붉은 팥죽은 애군을 쫓고 집안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새알심을 빚었고 남자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상을 폈습니다. 어느새 이씨 종택은 흉흉한 소문의 진원지가 아니라 마을 잔치가 벌어진 듯 활기차고 따뜻한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팥죽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까마귀 떼가 앉았던 지붕 위에는 참새들이 날아와 지저귀었습니다. 도경은 노인과 마주 앉아 팥죽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노인은 팥죽을 먹으며 연신 눈물을 훔쳤지만 그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보찜을 챙겨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도경은 노인에게 넉넉한 노잣돈과 옷까지 그리고 그림을 챙겨주려 했지만 노인은 그림만 가슴에 품고 돈과 옷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제 딸이 좋은 곳으로 갔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그림 하나면 저는 남은 생을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인은 도경에게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하고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올 때와 달리 처량해 보이지 않았고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경은 대문 앞에 서서 노인이 사라질 때까지 배웅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씨 할머니가 도경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저 붓은 정말 다 타버린 것입니까? 혹여나 찌꺼기라도 남아 다시 화가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도경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붓은 탔지만 그 뜻은 남았습니다. 허나 그 뜻이 이제는 원한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되었으니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암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 도련님 덕분에요 라며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경은 사랑방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며칠 동안 난장판이 되었던 방을 쓸고 닦으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찌꺼기들도 함께 털어냈습니다. 붓거리에는 이제 평범한 붓들이 걸려 있었지만 도경은 그 붓들을 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붓이라는 것은 잡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는 깨끗하게 정리된 탁자 위에 앉아 새 화선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붓에 먹을 듬뿍 찍어 이번에는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신의 의지로 난초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난초 그림은 전보다 훨씬 힘있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붓끝에서 뻗어나가는 선 하나하나에 생명력이 넘실거렸습니다. 도경은 그림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해원 제뚠이라 적었습니다. 원통함을 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노인이 떠난 길에 마음으로 보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을과 이웃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따스한 햇살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와 도경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리자 이시댁 사랑방에는 다시 은은한 등잔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예전의 고독한 선비의 불빛이 아니라 온 가족과 마을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은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고 행랑채에서는 하인들이 집신을 삼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도경은 책을 펴들었지만 글자보다 행간에 스며든 평온함이 더 좋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욱 단단한 뿌리가 내리듯 이씨 가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결속하고 덕망 있는 집안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경은 잠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빛은 우물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우물가로 다가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셨습니다. 물맛은 달고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비릿한 냄새도 검은 머리카락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물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편히 쉬시오. 이 물은 이제 우리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생명이 될 것이오.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며 나뭇잎들이 사락사락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고맙습니다라고 속삭이는 여인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경은 미소를 지으며 사랑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씨 가문을 뒤흔들었던 거친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을에는 어느덧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이씨 종택은 예전의 고즈넉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집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무너질 듯 위태로웠던 담장은 하인들의 손에 의해 말끔하게 보수되었고 검은 물이 넘쳐 흘렀던 마당은 깨끗한 흙으로 다시 덮여 밟을 때마다 포근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붕 위에 앉아 불길하게 울어대던 까마귀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아침이면 까치들이 날아와 반가운 소리로 하루를 열어주어 집안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때 검고 썩은 물을 토해내며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우물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맑고 맛있는 물이 솟아나는 보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도경이 정성껏 위령제를 지내고 재를 뿌린 뒤부터 우물물 맛이 기이할 정도로 달고 시원해졌는데 이 물을 마시면 알터니가 낫고 속이 편안해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경은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마을 사람 누구라도 와서 물을 길어가게 했는데 이는 이씨 가문이 마을 사람들과 담을 허물고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동이를 인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경의 생활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방 안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혼자만의 그림에 심취해 있었지만 이제는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 마을 곳곳을 살피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하인들을 이끌고 강가 나루터로 나가 둑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배가 다니기에 위험하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3년 전의 비극이 자신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지 않고 다시는 그런 슬픈 일이 자신의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직접 발로 뛰며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도경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선비이자 어른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경의 그림 또한 그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그림이 기교가 뛰어나고 화려했다면 지금의 그림은 투박하면서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이하거나 서늘한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소박한 들꽃이나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화폭을 채웠습니다. 도경이 그린 그림을 방에 걸어두면 나쁜 꿈을 꾸지 않고 집안이 화목해진다는 소문이 퍼져 멀리서도 도경의 그림을 얻고자 찾아오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도경은 그들에게 그림값을 받는 대신 쌀이나 옷감을 받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림의 가치를 대신했습니다. 사랑방의 풍경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도경 혼자만의 엄숙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동네 아이들이나 친구들이 찾아와 담소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면 방 한가운데 화로를 놓고 고구마나 밤을 구워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도경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그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겪었던 무서운 부디야기를 들려주며 물건에 욕심을 내거나 남의 아픔을 모른 채 하면 큰 화를 입는다는 교훈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를 듣다가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도경의 옛날 이야기 소리를 자장가 삼아 스르르 잠이 들곤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할머니의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도경이 붓의 저주를 이겨내고 훌륭한 가장으로 성장한 것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는 틈만 나면 부엌 식구들에게 우리 도련님이 그 무서운 귀신을 그림으로 달래서 보내신 분이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라며 무용담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을 믿고 의지하며 내 집 일처럼 정성을 다해 일하니 집안 살림은 날로 불어나고 곳간은 늘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밤, 도경은 홀로 사랑방에 앉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방 눈이 소리 없이 내려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세상은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도경은 탁자 위에 놓인 평범한 붓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검은 붓은 없지만 그 붓이 남긴 교훈은 도경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그 붓 장수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딸의 원한을 풀고 떠난 노인이 어디선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딸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났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도경은 마음속으로 노인의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연민과 평화뿐이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도경의 아내가 따뜻한 생강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도경의 어깨에 두툼한 속옷을 걸쳐주며 밤이 깊었는데 아직 안 주무십니까? 날이 찹니다.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경은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가 좋아. 잠시 보고 있었소. 우리 아이들은 잘 자고 있소. 아내는 아이들이 곤히 잠든 모습을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소한 대화가 도경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때 저주에 굴복했더라면 결코 누리지 못했을 이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도경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와 함께 마루로 나갔습니다. 처마 밑에는 고드름이 수정처럼 매달려 있었고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저 마당에 매화나무를 몇 그루 더 심어야겠소. 매화 향기가 집안 가득 퍼지면 오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한결 맑아지지 않겠소. 아내는 좋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며 다가올 봄을 이야기했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던 어둠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걷히고 밝고 따스한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이씨댁 대문 앞에 놓인 쌀자루들을 발견했습니다. 도경이 밤새 하인들을 시켜 마을에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몰래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쌀자루에는 나누는 마음이 곧 복을 짓는 일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쌀을 나누어 먹으며 이씨 가문의 덕을 칭송했고 그 덕분인지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왔음에도 마을에 얼어 죽거나 굶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소동으로 끝나지 않고 배탐과 화해의 전설이 되어 인근 고을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경도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을 불러 모아 유언을 남겼습니다. 재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붓 한 자루에도 혼이 깃들 수 있으니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항상 주변을 살피고 억울한 이가 없게 하라. 자식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고 이씨 가문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명문가로서의 명맥을 이어가며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도경이 그린 해원의 난초 그림은 가보로 전해져 내려오며 후손들에게 올바른 마음가짐을 일깨워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무섭던 붓과 그림의 저주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참회와 용기로 인해 축복으로 바뀌었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집은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도경의 집처럼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지라도 방 안은 아늑하고 무서운 꿈 대신 향기로운 매화꽃 피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눈 녹은 물처럼 흘러가 버리고 내일은 맑고 개운한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옛 이야기는 돌고 돌아 다시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니 착한 마음은 복을 부르고 나쁜 마음은 화를 부른다는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가 봅니다. 이씨댁 사랑방의 등잔불이 은은하게 꺼지고 도경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듯 이제 여러분도 무거운 눈꺼풀을 닫고 깊은 잠에 드실 시간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따뜻한 이불이 포근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밤도 안녕히 주무세요. 아주 편안하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